중국은 사실 대국 강국이 되는데 이제 서구의 길을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서구가 선생이고 우리가 따라갈 모범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겠다는 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치가 괜찮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서구 가치, 미국 가치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 위정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서구 근대 가치하고 비교해서 그것과 다른 중국 가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건 중국인들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문명에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해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평화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타 종교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에 보면은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이라고, 내가 싫은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면 서구 제국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 문명의 원리는 바둑이다. 서구 체스하고 다르다. 체스는 다 따먹잖아요, 우리나라 장기처럼. 그죠? 근데 바둑은 다 따먹을 필요 없어요. 한 집만, 반 집만 이겨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명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절멸시키고 그것을 점령하지 않는 문화적 전통, 문명적인 원리가 중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평화적이다. 이런 평화적인 가치, 문명의 원리를 두고서 뭐하러 서구의 문명 원리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중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주장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은요, 미국 제도보다, 서구 민주주의보다 중국 제도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선거의 자유가 없잖아요. 시진핑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제도가 요즘 보니까 미국 제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런데 미국 보니까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 능력이 없어도 표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는 포퓰리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큰 나라를 능력은 없이 인기만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원리는 중국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나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그 지지층을 보고서 그 사람들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만 한다. 이거는 중국이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중성해야 된다. 나를 싫어하던, 나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나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 한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미국 제도하고 비교해서 중국 제도가 장점이 있다. 봐라,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뀌죠. 특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을 거의 나라의 리더가 바뀌면 뒤집잖아요. 근데 중국은 50년, 100년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거는 중국 시스템만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제도, 정치 제도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와 제도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국은 IT에서도 중국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GPS 쓰고 구글 쓰고 미국 IT 기업들의 앱을 쓰죠. 근데 중국은 안 써요. 자국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GPS가 아니라 중국은 베이도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국이 가치와 제도,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상에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만의 길, 중국만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 민주주의 할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나 한국에서 중국이 민주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중국의 제도보다 이만큼 우수한 제도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인들의 마음,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래, 우리 제도보다 미국, 한국, 서구의 제도가 좋은데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서구의 민주주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제도가 훨씬 나아, 중국이 우수해, 이렇게 등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바로 그 대안이 중국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적인 것, 중국적인 가치, 중국 제도가 미래 가치를 지녔다라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서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 시스템을 잘 발전시켜서 모범적으로, 그리고 중국인들이 따라 배우고 싶도록 만드는 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한국, 미국, 서구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꿈은 결국은 중국몽입니다. 영토를 찾고, 그리고 부강하고, 그리고 중화 문명을 다시 부흥시키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적인 비전이 4차 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중국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5G 표준 특허를 보면 중국이 지금 1등입니다. 미국이 4G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는데 5G로 갈수록 계속 지금 떨어집니다. 특허가 떨어져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자면 화웨이가 5G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5G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화웨이를 기어이 주저앉히고 화웨이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화웨이가 기본 타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한 저널, 과학기술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 중국 학자들의 논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등은 물론 미국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중국이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의 통계를 보면 중국이 2등인데 미국하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게 이제 미래 4차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겠죠. 중국에서는 거지도 현금을 받지 않고 QR코드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핸드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플라스틱 카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요즘도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플라스틱 카드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 물건 거래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비율, 모바일 결제의 비율이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일종의 그 지름길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카드를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안면 인식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상해 갔을 때 했던 경험인데요. 상해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맞은편 그 횡단보도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 밑에서 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건너갈 때 신호등 색깔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위반자하고 이렇게 제 얼굴이 뜬 거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입국할 때 저의 안면을 인식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너 한국인 이호견 한번 위반했어.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을 색출하는데도 이 안면 인식을 써요. 무섭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제, 출입 이런 데 있어서 안면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비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기차,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도 중국이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4차 산업 시대를 선점하고 4차 산업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이 꿈꾸고 있는 미래 그리고 현재를 보자면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강국이 되고 중국이 세계 지배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과 도전은 단순히 경제나 군사, 정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 질서만이 아니라 근대 이후 세계의 패러다임, 여기에는 근대 이후의 가치관, 세계 질서, 그 다음에 근대 문명,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 버전으로 바꾸겠다는 큰 꿈,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꿈이 뭐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 경제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세계사를 보면 패권이 뭐 고정돼 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뭐 영국으로,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세계 패권이 변화된 양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서구 문명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명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도전 국가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학자들, 특히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고 일찍이 없었던 위기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문명권 밖에 있는 나라가 근대 이후에 서구 패권, 단순히 미국 패권에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서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거는 문명사적인 갈등이고 문명사적인 패권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의 학자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국이 이제 새로운 세계사를 열고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분간 이런 중국의 모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국이 되면서 4차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안보와 정치적으로는 미국 동맹에 속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한 딜레마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을 조금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서구 사람들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4차 산업 선진국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중국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정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 중국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서구처럼 또는 우리나라처럼 민주국가가 아니고 인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4차 산업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의 대응책을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리더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 중국에 대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부패한 국가, 저렇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공산 일당 독재의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 이 생각에만 갇혀 있다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중국이 저렇게 성장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대응책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